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사찰 한 군데를 못 가셨다면서요,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큰 사찰이 있는데요. 꼭 방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점심 때 가면 스님들이 밥도 주시고 하시나요? 뭐 비빔밥. 비빔밥을 이제 한 수백 명이 먹죠. 수백 명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절에 가시겠습니까? 이런 날은 몇 군데를 통상 다니세요? 그래서 사실 마음 먹고 다니려면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의원님? 지역에 사찰이 정말 많습니다. 많고, 왜냐면 북한산을 끼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 갑구에는 맞아요. 북한산이 없지만 일부에 북한산이 있고 북한산 자락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사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갑구에도 도심이긴 하지만 도심에 이제 작은 선원과 사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다니려면 진짜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에는 큰 사찰 위주로 행사들이 있으니까 좀 도는 식으로 하죠. 그렇구나. 아유, 정신 바쁘겠어요. 부활절에는 또 교회 가야 되고 성당 가야 되고 석가탄신일은 또 절에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또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원내수석 자리 내려놓으셔서 조금 수월해지신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지난 5월 3일 오전까지가 제 임기였어요. 5월 3일 오전. 왜냐면 오전에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고 조금 이제 쉬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쌓인 피로가 좀 있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빨리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법사위 계속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법사위. 왜냐면 22대 때 22대 때 신청은 했어요. 법사위. 법사위? 또 수많은 의원님들이 막 전화하시더라고. 너 어디 신청했니? 막 이러면서. 어디로 갈 거니? 막 이렇게.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요. 저 당 안에서 박주민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주요 관심사인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또 뭐 일 시킬 게 많나? 뭐 있겠죠,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인사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그제 바로 그 검찰 인사가 갑자기 나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담긴 함의가 뭐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일단은 방탄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사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야당에 대해서 또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조금 고삐를 더 조이고 요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 중심은 전체적으로 방어 쪽에 좀 가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거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방어 쪽에 가 있는 게 훨씬 많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사협의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사건이 사실 똑같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근데 그때 분명히 지금 보도된 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를 늦춰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인사가 났고 인사가 나는 시점을 총장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인사가 날 줄 알았으면 서울에 있었겠죠. 춘천에 안 가고. 일요일 날 해당되는 검사장들한테 전화가 갔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월요일 날 지방순실을 총장이 돌 때 검찰 인사가 발표가 나서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용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고 심지어 발표 시기나 방식도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체로 검찰 인사하기 전에 검찰청법에도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잖아요. 의견 들어라고. 그리고 통상 뭐 333이라면서요. 총장 3, 수석, 민정수석 3, 법무부 장관 3. 이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두루두루 인사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항의했던 내용을 보면 워딩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명단을 보여준 것만이 만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도를 넘은 거죠. 심지어 뭐냐면 총장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늦춰달라고. 근데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네. 더 나아가서 총장이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후속 인사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도의 의견 묵살이면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좀 세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검사장 인사도 이렇게 패싱이 됐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대검 간부들, 대검 간부들 중에 이제 감찰부장은 공개직이에요. 공모를 좀 하는 형식이에요. 감찰부장. 원래 감찰부장은. 그러면 핵심 그 참모들 자리 8개 중에 감찰부장을 빼면 7개인데 7개 중에 6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와. 이거는 다 바꿨다고 봐야 되네. 사실상 일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이제 뭐 밑에 있는 검사장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청와대 뜻이나 법무부 뜻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검에서 자기가 일할 사람은 그래도 검찰총장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되어 왔던 게 관례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뭐 너 누구누구랑 데리고 일할래 부장 인사한 다음에 기자들을 찍거든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사하는지도 모르고 지방 출장 간 사이에 인사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그만둬야 돼요, 회사.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원석 총장을 잘 아는 검찰 출신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있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뭔가 사의를 표한다. 사의를 표한다. 두 번째, 그래도 지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참고 묵묵부답으로 지나간다. 근데 자기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제 나온 반응은 2번이네. 2번인 거죠. 근데 2번인데 쿨하게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7초 또는 뭐 언론사에 따라서 5초. 합쳐서 12초. 12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침묵이 있었고 굉장히 의미가 많은 침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워딩도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이 워딩 다 보셨겠지만 나는 우리 검사를 믿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검사장이 오더라도 우리 검사는 믿는다. 이 얘기고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참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뭔가 이 수사하려는 검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검사가 온다는 거 약간 전제. 그렇죠. 한 발언이잖아요. 난 우리 수사팀을 믿는다. 밑에 지금 있는 팀을 믿는다. 누가 오고 방해하러 와도 얘네들은 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만을 표시한 거죠. 근데 불만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근데 워낙 이원석 총장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자들 평가에 따르면 그 기자가 기사로 말하듯이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김승호 형사 1부장, 그 다음에 언론에 따르면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이 두 사람까지 교체가 된다면 사실상 디올백 수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교체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 남아있는 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사팀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죠. 검찰 조직 체계상. 그러니까 위에 이제 검사장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차장도 이제 바뀔 건데 모든 행위는 차장과 차장 정결로 거의 다 끝나거든요. 뭔가 수사가.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이제 다 막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검 간부들이 또 통제를 하잖아요. 대검 간부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총장이 뭐 다 일일이 뛰어다니니까 일일이 다 전화하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 우리 정부 때 수사지를 해서 총장의 관여를 배제시켜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와 판단해서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 총장이 이건 못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차장들이 힘을 내야 의혹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일테면 검찰
수사를 약간 치외법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데 원래 이게 그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해놓은 거예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했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거기 속도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한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핑계 또는 방어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검사 중에는 중앙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도 국정감사 때 나오지만 뭐 총장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 때나 이럴 때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뭐가 자기가 지휘권이 있으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든 아니면 뭐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진행될 겁니다라고 말을 하든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사지휘권 배제 상태를 유지해 놓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까지 계속 야당에서 검찰 수사해라 왜 안 하냐, 뭐 넉 달째 왜 아무런 말이 없냐, 김건희 여사 왜 소환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총선 결과가 딱 나오니까 사실상 수사팀 뭐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뭐 아주 뭐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아마 이제 그 검찰 쪽의 인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거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고 동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럼 보통 국정감사 때도 보면 곤혹스러운 사건들 일단 수사를 약간 진행시켜 놓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할 말을 만들어 놔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할 말을. 그래서 딱 나와서는 질문 받으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했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이번에 대통령이 질문 받으니까 검찰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수사를 넘어가잖아요. 곤혹스러운 부분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자회견이라는 거하고 총선 민심이라는 거 두 가지에 의해서 나름 약속 대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시 방편용으로. 약속 대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속 대련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검찰 쪽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환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출이 필요하다. 네, 뭐 좀 실감나게 약속 대련도 실감나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도 실제로 수사를 세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몰렸으니 김건희 여사 소환 정도는 하면서 실제로 수사하는 것처럼 연출을 좀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제도로 온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시를 했을 때 신속하고 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해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우픈 장면이거든요. 검찰이 오랜만에 수사 한번 하겠다니까 다 그 말을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 검찰을 그냥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그런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기관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정권이. 엄청나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검찰. 엄청 망가뜨려 놓은 건데 오죽하면 진짜 수사한다는 말을 해석하고 있잖아. 참 이게 진짜 큰일인데 수사를 할지 말지 못 믿는 거죠. 검찰의 그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다 주변 취재해가지고 이랬다더라도 너무 바빠요 기자들도. 황당한 상태로 이제 검찰이 망가졌는데 여튼 그때 해석했을 때 주류적 해석이 약속 대련일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약속 대련을 하더라도 A와 B가 서로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마치 무술 영화 찍듯이 너 두 번 휘두르면 내가 아래로 고개 숙인 다음에 난 어퍼컷 치고 그럼 네가 뭐 턱을 맞는 척하면서 발을 뻗어서 때리면 내가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맞춰보는 과정에서 제 생각입니다. 맞춰보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검찰은 적어도 소환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야 실감도 나고 보는 사람이 야 제대로 하네 뭐 이런 느낌도 받고 근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견이 노정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만둬라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송경호 지검장이 네. 김건희 여사 좀 불러서 수완 조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작년 연말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계속 나왔고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다라는 소문도 서초동에 파다했잖아요. 네. 이미 그때부터 예. 합을 맞추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그때도 송경호 지검장의 그 얘기 워딩을 네. 진짜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약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볍게 좀 넘어가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미 예. 약간 이런 식의 예.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가 교묘하게도 윤한 갈등, 1차 윤한 갈등이 있던 때잖아요. 네. 겨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송경호, 이원석 뭐 이게 사실상 이제 한동훈 라인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뭐 한과 윤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조금만 좀 판을 넓혀보면요. 네. 총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네. 사실은 누구에게 김건희 리스크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 특히 명품백 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걸 당 지도부가 그러면 좀 대통령실 네. 쪽에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이 망하면 총선을 국민이 많이 지게 되면 네. 그 여파가 사실 검찰에도 오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많은 야권의 정당들이 예. 1차적 과제 예. 또는 목표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예. 여당의 총선 승리는 필요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방어 정도 수준의 성적은 거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안 죽을, 그렇겠죠.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렇겠죠. 예. 그런 네. 감을 가지고 네. 아마 뭔가 진행을 해볼까 했었겠죠. 그리고 그런 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못 받아들일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총선 승리하면 대통령실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근데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누군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김건희 여사. 네. 예. 김건희 여사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그 검찰 출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영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영환? 주영환. 네. 누구죠? 대구지검에 계셨던 네. 분인데 네.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추측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네. 이번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영환이라는 제가 잘 몰라서 주영환 대구지검장? 대구지검장이었죠. 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문제적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네. 고발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명예훼손한 그 사람을 네. 구속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속시키려면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영장은 경찰이 못 치죠. 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검찰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예. 근데 대구지검에서 아니 나름 수사도 잘 받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왜 영장을 신청해? 기각. 예.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대구지검에 있던 라인이 날아가요. 팍 날아가. 예. 사람들이 검사 수사하던 검사들이. 예. 예.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날아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주영환이라는 분인데 이번에 또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아주 사소한 책이 잡히면 날아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네. 야 이게 진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 김건희가? 네. 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윤석열 정부의 레드라인은 네. 김건희인가? 이건 어차피 다 추측이에요. 네. 추측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거 다 추측입니다. 네, 고발하지 마세요. 네, 추측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의견입니다. 보면 명품백을 수사했던 분, 네. 수사 담당하는 분,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수사를 담당하는 분, 네. 그걸 대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자리를 그러니까요. 예. 산산이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이 그거라고. 과거에 이제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 법한 일을 했던 분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레드라인이 확실히 그거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네. 모니터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예. 자, 여기 나올 때마다 주의를 듣고 있어요. 모니터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본다. 네, 너무 열심히 봐. 네.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있어요. 이원석 총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명의 검사들을 만약에 실제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디올백 수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거 수사하지 마. 라는 방식으로 귀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기보다는 좀 안 하는 네.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 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뭉개거나 네. 또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과거에 보면 검찰이 사건을 덮어주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조사를 해서 털어주는 거죠. 네. 털어준다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먼지 묻은 걸 이렇게 털어주듯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나오죠. 예. 심지어 사건을 덮어주거나 털어주는 형국까지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일이 많았고요. 네. 또 검찰 내부에서도 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심하면.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 인사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네. 굉장히 심해서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갑자기 12일 오전에 줄줄이 뭐 이래서 그만둡니다, 저래서 그만둡니다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인사가 쫙 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부산 고검장인데 최경규? 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다. 뭐 이런 맥락의 글을 올렸어요. 이거 뭐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세요? 누구를 향한 소리일까요? 뭐 그렇게만 쓴 걸 또 막 다 또 달라붙어서 해석을 해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너무 특수한데 너무 특수해요. 다른 공무원들 조직 경찰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경찰도 뭐 주요 보직들 살펴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막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검찰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특수하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말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언론인들이 계속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그 기관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 건강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그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니까 그 의미를 해석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맞아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취재 많이 해요. 그게 이미 그 정치적 맥락과 의미라는 걸 빼놓고는 검찰의 행보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그건 수사기관으로서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검찰이?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제 정치적 행보를 이렇게 걷는 게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총장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 세게 무슨 일 있으면 막 앞다투어서 글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정의로운 검사들 다 하나도 안 올려요.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면은 정권의 임기가 좀 짧아야 되는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들이 좀 나오기에는 추울 거예요. 기간이 너무 많다. 3년이면 인사를 한 3번은 할 수 있거든요. 있다. 너무 길다.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인사, 승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검사장이 돼야 검사장 이상으로 옷을 벗어야 그 다음에 다른 로펌에 가서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리를 좀 끊는 확실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 얘기를 도대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좀 특수한 조직이 됐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검찰이 형사사법 관련된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권,
기소권, 특히 기소권은 유일하게 갖고 있죠. 물론 공소도 일부 갖고 있지만요. 그다음에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다 보니까 견제가 안 되고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짬짬이가 되면 이 권한들을 활용해서 사건의 결과나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예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들의 정치적 개입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들을 좀 축소하거나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안 된 거죠. 1차 수사 기소 분리해놓고 2차 때도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하고 위원장 대의하면서 했는데 본회의 올라가서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시행령으로 다 원복이 돼 거의 다 원복이 된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바로 잡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는 시까지는 가야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검찰의 정치적 행보 같은 것들 안 볼 수 있고 제가 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과장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듣는 거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도 이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검사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야. 특히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갖고 있고 또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후에 이제 뭐 정관이거나 이런 것들 많이 대접받고 지금도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요직들 다 차지하고. 근데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뭐 자기네들이 수사 안 하고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대한 절차가 잘 되는 체크하고 하는 역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22대 국회 때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굉장히 22대 때 세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이제 몇몇 사건에 있어서는 그래도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고 하자는 게 몇몇 또 검찰 간부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누가 보기엔 굉장히 지나친 거였죠. 그렇군요. 그 검사장 직선제 이런 건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장 직선제 사실 제가 초선 때 법안을 아예 냈었어요. 근데 냈다가 내고 나서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제가 쓰기도 썼는데 검사장 직선제가 1차적 과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검사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 진짜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권한을 나눠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조정이 된 후에 직선제로 가자. 프로세스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법을 발의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검사장 직선제 좋아요. 좋은 거고 필요한 제도인데 직선제로 지금처럼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거로 또 뽑으면 민주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건 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갑자기 김진표 의장이 확 지나가네요. 그래서 약간 권한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만든 다음에 직선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가 좀 있고 권한을 배분해서 그 사실은 그래서 뭐 공수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한 건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된 배분이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공수처는 뭐 초기에 욕 많이 먹었지만 지금 보면 뭐 여당 의원들이 앞서서 공수처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뭐 사실 공수처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애라고 그랬죠. 공수처 필요 없다 없애라. 그렇죠. 뭐 옥상 옥이다. 맞아요. 이거 왜 있냐. 이종섭 전 장관 출국할 무렵에 막 정치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막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가 잘하고 있으니 공수처한테 기회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그 전국에서 정말 최고였어요.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 앞에서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손준성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했는데 유죄 나왔잖아요. 1심에서.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건데 손준성을 공수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손준성을 자체 감찰한 다음에 무혐의로 해주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감장에서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네.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네들이 살펴봤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유죄가 났어요. 총장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재판 결과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질문까지 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총장이? 그때 그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공수처장한테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공수처장이 자신 있다고 자기네들. 근데 진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책임을 져야죠. 사과하고 책임지고 책임져야 그때 되는 우리 거 판단이 아니에요? 잘못됐다. 승진 취소하겠다. 뭐 해야 되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공수처가 상당히 잘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인데 감사원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수사하고 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꾸 안 나오고 막 이래서 문제인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요러면서 한 마디만 더 붙일게요. 그때 이제 감사원 관련돼서 공수처가 수사할 때 제가 공수처장한테 물어봅니다. 감사원 그때는 이제 최혜병 사건이 커지기 전이었어요. 그때 어떠냐 수사를 할 만하냐 했더니 조직이 작고 인원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손준성 고발사주 그 사건도 공소 유지해야 되고 막 감사원 이 사건도 좀 수사 저항이 센 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도 더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가 작은 조직이라니까. 근데 거기 최혜병 사건을 또 얹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조직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걸 특검으로 가져와서 신속하게 빠르게 또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수사 인력을 좀 확대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도 늘리고. 그런 논의는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견제와 균형이 서로 맞으려면 검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조직이고 작은 조직이라서 이걸 좀 확대할 필요.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자체의 기능을 지금 바꾸고 권한을 뭐 나누고 이런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경찰은 어떻게, 그다음에 전체적인 형사 시스템은 어떻게 이걸 쭉 보면서 쳐나가야 되고요. 그냥 한 기간 하고 또 한 기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21대 때 제가 이제 간사하면서 했을 때 저희가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수사와 기소는 최종적으로 분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경찰에게 다 맡기면 경찰이 또 비대해지고 권한이 세지니 자치경찰을 실질화시켜서 수사의 일정 영역은 자치경찰로 일정 영역은 중앙경찰로 좀 떼고 그러면 또 수사 대응 능력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중수청을 만들자.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그러면 뭐 중수청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고 뭐 공수처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하니까 전체적인 이 수사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수사 절차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통할하자. 그런 비전을 내놨던 거잖아요. 한국형 FBI로 중수청을 만들고 이런 얘기 쭉 했던 건데 그거를 사실은 21대 임기 내에 하자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던 건데 안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도 반대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 개혁 등을 포함한 동력이 좀 빠진 거죠. 근데 이제는 아까도 당했었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검찰 개혁의 명분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쌓아줬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 야권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빼고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수처를 강화하자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박수 쳤는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약간 에너지가 새로 생겼고 계기가 생겼으니까 22대 때는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반에 해야지 또 뒤로 가면 또 다들 또 뭐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대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좀 아쉬워했던 건 뭐냐면 꽤 많은 의석을 가졌잖아요. 저희가. 그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검찰 개혁을 매달리니 다른 일을 못했다. 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찰 개혁은 법사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10명에다 바깥에 관심 있는 20명이 딱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의총 같은 거 열어서 설명하고 동의 보고 쫙쫙쫙 하고 민생팀이 딱 해가지고 쫙쫙쫙 하고 필요하면 의총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정책위 통해 소통하면서 딱 하고 또 누구는 기후위기 딱 하고 누구는 뭐 언론 이게 하면 되거든요. 그 왜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이 170석이 넘으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딱딱딱 잡아가지고 돌리고 그런 성과들을 다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나누고 설득이 필요하면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잘 설명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22대 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 뭐 하냐, 특히 민주당 뭐 하냐, 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그 입장이나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를 왜 따박따박 못 내놓냐. 뭐 180석이나 쥐고도 왜 개혁 입법 하나도 못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바로 그 맥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그 이번 정기국회 때 지난 12월 달까지 있었던 정기국회 때는 꽤 많은 법을 했죠. 저쪽에서 맨날 우리가 강행 처리한다고 했지만 정말 민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 법사위로 보내놨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 있는 상태도 있는 거고 뭐 특검법이라든지 특별법도 사실 그런 식으로 거부는 많이 되겠지만 많이 해놨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도대체 거부권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권은 제한이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횟수는. 그러나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에는 또 헌법 문헌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제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권한과 권리에는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권리 기본권을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았다고 해서 제한 없이 그걸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본권이 시작하는 측면이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고 이 권한이라는 것도 명문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뭐 기본권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재적 한계라고 해서 문헌에 없더라도 당연히 그게 유지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이 이런 거에서 거부권 행사할 때 그건 이해상충 원칙에 반한다. 그다음에 지나친 거부권 행사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또 입법부를 그에 따라서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건데 지금 너무 제한 없이 행사하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회의장도 정부에 대해서 국회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수많은 명분과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럼 조국혁신당은 뭐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조국혁신당은 아직 원내에 들어오진 않았죠. 정성호 의원이 했던 얘기 비슷하니까 아직 국회의원 아니다.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장애적 활동은 아마 민주당도 같이 하거나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원내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이탈표들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요 방송 나오기 전에 아침 프로에 나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대 들어가서 이것을 다 재발의한 다음에 처리하기보다는 21대 때 처리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22대 때 국민의힘 멤버들은 이탈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이탈표를 확보해야 되는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보세요? 다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행복하겠지. 근데 지금은 58명이나 낙천을 했어요. 지금 낙선된 분들이 좀 불만이 많겠어요. 이제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이 불만이 많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일 날 본회의를 한 번 열고 무조건 5월 28일 한 번 더 열고 해서 2번 열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거부권 행사를 예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21대 때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시나리오대로 5월 2일 여는데 성공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5월 28일 여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원외 장외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고 그 힘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의원들을 자극하게 만들고 동시에 원내에서는
낙천, 낙선 등의 이유로 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적으로 만나보면. 네. 그분들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저는 개별적으로 꼽은 게 7명이에요. 제가 7명에게 다 차담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달라. 예. 사랑한다. 존경한다. 얼굴 한번 뵙고 싶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뵙고 싶다. 예. 다 7명에 소중하게 전화를 한 대 드리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 포함돼 있어요? 다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당신 한 표만이라도 양심껏 행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 제2표결은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안 와도 저희한테 좋은 거고, 그죠? 와도 무기명 투표예요. 드러나질 않아요. 뭐 찍었는지 몰라요. 뭐 찍었는지 몰라요. 나와서 나는 당연히 반대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 양심만 좀 호소하면 돼서 그 작업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차담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면담화 요청하는 분은 박주민 의원 하나예요? 아니, 당에서 원내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이제 원내도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표결 때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당 또는 우리 당 쪽이라고 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도 이제 다 좀 나와 주시라고 해야 되고. 이분들이 더 어렵지 않아요? 이분들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수진 의원 이런 분 나왔어요? 그 사실은 이제 지난번은 과반수 표결만 됐기 때문에 엄청 세게 표를 조직하진 않았어요. 여유 있게 통과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28일 날 제2의결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21대 원내의 목표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2대로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더 어렵다. 이탈표가 8표만 있어도 되는 걸로 이탈표의 숫자가 요구된 이탈표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한 표 한 표 구해오기엔 더 어려울 거다. 그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22대로 넘어가면 원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일단 법을 또 재발해야 되고 새로 구성된 원에서 심사해야 되고 그 시간이 또 걸려요.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통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공수처가 하는 수사의 물길이 바뀌어요?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의 수장이 바뀌면서 결론이 달라지거나 방향이 달라지는 수사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없이 좀 하려면 21대 때 제2 처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도 사실은 너무 심각하던데요. 뭐 자기 부인을 무슨 운전기사로 고용을 해가지고. 자유의견실에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이런 분이 공수처장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아니 근데 임명장을 또 주겠죠.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상관없이 결과 상관없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해보니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태도나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국회가 판단하면 그걸 존중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이.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다 임명장 줘버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22대 때 뭐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저는 않다. 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요즘에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제 느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탈표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108석 똘똘 말아가지고 뭐라도 어찌 됐든 자기는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탈하기는 어렵고 어떤 지금 21대 마감하는 상황에서는 나는 어차피 낙선됐고 더 안 할 거니까라든지 내가 선거 과정에서 이 지도부가 하는 거 보니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예컨대 그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탄핵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범법행위가. 뭐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뭐 특검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밝혀지면서 네. 위법이라든지 위헌이라든지 이렇게 네.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네. 뭐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또 그 결에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108석이 똘똘 뭉쳐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탄핵 발의를 민주당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뭐 제가 지금 탄핵 얘기를 하기에는 하는 건 아니고 예. 과거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국회 내부 구성원들의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론 차가웠어요. 네. 차가운 정도는 아니었고. 아니요.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때 원내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였는데 네. 오히려 기자들 막 야단쳤어요. 네. 탄핵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일반 의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뭐 열심히 싸우면서 막 하던 상황이었긴 한데 네. 어찌 됐든 국민들의 그 민도가 더 뜨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네. 많은 맞습니다. 시민들이 모였고 예. 그 열기가 국회 내로 오히려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변했지만 예. 결정적인 게 그 당시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 예.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심지어 쪼개지기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이 완성이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108석이 똘똘 뭉치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최혜병 사건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세다든지 네. 또는 최혜병 특검이 통과됐는데 뭔가 과정에서 네.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다든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기로 네. 그 뜨거운 그게 이제 생기면 비슷한 과정이 반복될 수는 있겠죠. 뭐 그러니까요. 그냥 과거 사례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네,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네. 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진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또 최혜병 특검이 발동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경로하거나 예. 근데 제가 진짜 2,000명령을 보류해라 이렇게 하거나 제가 안 진짜 했다면. 답답한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네. 나라의 이제 공적인 기능 중에 사정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법과 원칙과 공정 뭐 이런 것들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세우는데 보세요. 지금 권익위 같은 경우 명품백 이런 거 전혀 조사를 안 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이나 하여튼 뭐 이 정부에 대한 감사 거의 안 합니다. 네. 아무리 문제 있어도 안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또 연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 예. 수사 안 하잖아요. 네. 경찰 수사 안 해요. 그러니까 사정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부처가 네. 특정 인물 또는 특정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걸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이라든지 뭐 공정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경제예요. 민생. 예.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뭐 이번에 라인 사태도 그렇죠. 사태도 예. 아니 손 놓고 뭐 하는 그냥 손 거야. 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 또는 뭐 산업 육성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보수 일간지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 기능 두 가지가 네. 거의 지금 망가지고 있거나 공백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적잖이 실망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분노하시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그거죠. 그렇죠.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파토다 이거. 지난 선거 다시 해라. 대통령 선거 다시 해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다. 그러지 않고서의 법리야권 192석 이게 나올 수 있는 성적표냐. 정말 윤석열 대통령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별로 바뀐 건 없다. 기자회견을 해도 그렇고 뭐 최근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인사를 놓고 보면 네. 확실히 하나도 안 바뀌었고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 안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그렇죠. 민정수석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사법 리스크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예. 근데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나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하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하면 거부권이란 방패로 받고, 그 다음에 검찰은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으면 다 이렇게 다 헤쳐서 다 버리고 네. 바꾸고 해서 누르고. 예. 뭐 공수처장도 이제 하고. 예. 아니 근데 영원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자기가 건조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는 없죠. 예, 이제 3년밖에 안 남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후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분인데 영원히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면 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좀 여쭤볼게요. 17일 날 합니까? 17일 날 합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의별 의혹이 다 있어요 지금. 네. 뭐 저 배우자 부인이죠. 부인을 운전기사로 네. 고용하고 딸은 보니까 그 연수원 동기들이 있는 법무법인 세 곳에서 돈은 받았는데 계약서는 안 썼고 뭐 이런 등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이 고위 공직자에 그러니까 뭐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일까요? 보면 참 느낌만 말씀드리면 참 부지런하고 애를 쓰셨구나. 열심히 사셨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공수처장으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답답한 거는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부적격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인 자리가 또 공수처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제 뭐 저희 당에 있는 특위 같은 경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청문회에서도 열심히 이제 문제 제기할 건데 결국은 임명은 되겠죠.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던데 오동훈 위원장보다는 사실은 차장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는 적당히 넘기고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차장이 와서 실제로 핸들링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청문 대상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장이 중요한 이유가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판사 출신인데 수사할 수 있어 유능한 차장을 임명하겠다. 그러면은 차장은 자동방으로 검사 출신이 온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차장이 누가 오는지도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상당히 좀 그 강행해서 결국에는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혜병 관련된 수사, 그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두 가지 수사. 공수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핵심이 최혜병, 네. 두 번째가 감사원, 네, 감사원. 그다음에 고발사주도 공소 유지를 해야 돼요. 고발사주 이것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고발사주도, 예. 아니,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사람. 세 분, 예, 윤석열 대통령. 신성 가족. 예, 신성. 한동훈 위원장도 가족이에요? 그 당시엔 가족이었죠. 예, 지금은? 뭔 가족? 지금은 좀 멀어진 가족? 가족은 가족? 예. 그러니까 이 고발사주도 중요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요것도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긴 해요. 고발사주. 왜냐면은. 공수처에서 네. 김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서 기소 안 했어요. 기소를 안 해버렸죠. 네. 그러면 하참 검찰 웃긴다니까요, 검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대로 있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실은 손준성 승진시키고 막. 그러니까요. 바꿔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또 유야무야 될까봐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검찰 개혁하느라 딴 거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할 테니. 네. 네. 저 내일 선거 있잖아요. 네. 국회의장 선거. 네. 의원님 누구 뽑을 거예요? 그런 걸 여쭤보시면 제가 여기서 저는 누굽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내일 선거 있네요. 그리고 네. 되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내일 국회의장 선거가 있고 네. 사실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회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김진표 의장 뭐 의장실 앞에서 농성도 하시고 뭐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를 되게 미워하실 거예요. 김진표 의장이요? 네. 왜요? 농성에서? 그것도 그렇고. 네. 말을 제가 거의 안 들었어요. 대거리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어때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하셨더라고요. 예, 민주정당에서 대표가 뭐 입김을 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랬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두 분 남았고 네. 두 분 남은 상황에서 뭐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의원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는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국회가 무력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맞는 분이 선출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공개합니까? 몇 표 나왔는지? 공개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도 일종의 원내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또는 표를 적게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거의 꼭 맞지는 않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실제 표를 까봐야지. 특히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초선 당선인 분들 마음은 네. 확인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뭐 의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의원회관에 계신 것도 아니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관측대로 안 갈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오. 저는 정확히 몰라요. 예. 제가 무슨 표 계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은 분이 요거는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2명이니까. 2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2명이 표를 나누면 한 명은 과반이 되겠죠. 네. 정확히 나누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동수로. 네. 당대표 연임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 정도 의석을 주신 국민의 민의를 좀 헤아려 본다면 민주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당대표님이 연임을 하셔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좀 충족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네. 좋은지 결국 이제 우선적으로는 당대표님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영역이라서. 네. 예. 근데 저는 이런 건 민주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처럼 막 이렇게 그런 정당이 수직적인 뭐 이런 건 아니고 의견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네. 뭐 좀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도 집단지성에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뭐 이렇게 명심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게 어때요? 실제 뭐 제가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었던 적이 있으니까 네. 그 당시도 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접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접은 사람들 하마평에 전 출마 선언은 안 했기 때문에 접었다는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한데 최종적으로 출마에 안 했던 이유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5월 2일 본회의 여는 것과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5월 1일 저녁 7시 반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놓고 제가 만약에 5월 2일이 파토 났는데 파토 전문 용어인가요? 네. 근데 5월 3일 날 제가 잘하니까 표 주세요.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5월 2일 뭐 성공시키고 막 했으면 그게 일찍 결정이 났으면 저도 한번 마음을 내볼 수는 있었겠죠. 야, 내가 어제 성공시켰잖아. 능력 있잖아. 표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 협상이 5월 1일 저녁까지도 최종적으로 안 나오는 이게 안 짜지는 거예요 이게. 네. 막 쓰러지고 막 몸살나고 이럴 정도로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매체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영입 인재들 인재 영입 담당해서 다 영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그 공간위에 들어가서 전략 공천도 다 했는데 자기가 나가서 표 주세요 그러면 초선 당선인이 그 인연을 표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이 있었는데 그걸 감내하고 나오기가 애매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적어도. 근데 의장 선거의 경우는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드랍하신 분들이 무슨 사연인지. 근데 조정식 의원님은 일종의 연대 아닙니까? 연대? 명심이라기보다는
하반기는 남이로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후반기는 남이로 줘라.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단일화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단일화. 단일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기는 추미애 후보가 하고 후반기에는 조정식 후보가 실제 하고 내용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라는 거 사실 그런 뉘앙스가 뭔가 있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보통 단일화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런데 그 등등등 이렇게 접는 거죠, 접고.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뭐 후반기를 뭘 어떻게 한다라는 합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그까지 저는 모르겠고 보통 그렇게 해서 접는 이유들이 불분명하거나 없는데도 대표의 뜻만에 의해서 막 강제적으로 막 접는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민주정당답게 경쟁도 있고 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뭐 국민들이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또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연임도 찬성하시는 쪽이고. 저는 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본인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본인이 결정하셨으면 얘기하셨겠죠. 본인은 결정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설왕설래들이 있는 건가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2시가 됐네요.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은 좀 평안한 이야기들로 좀 마음의 안식을 좀 대한민국 정치에서 평안한 얘기가 한숨 나오는 이야기만 1시간 내내 드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휴일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많은 이야기는 제 추측이다. 그리고 고발하지 마라. 그렇게 추측한 사람들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지 말라 이런 거죠. 아니 고발은 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